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수십 년 된 역사부터 시작해서 2016년 국민투표, 또 그 이후에 영국 사회, 경제, 국제관계까지. 좀 복잡하죠? 네, 맞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안인데 오늘 핵심을 잘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브렉시트가 뭐랄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라는 점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국은 처음부터 유럽 통합에 대해서 좀 독특한 입장이었어요. 독특한 입장이요? 예를 들면요? 제국시대의 기억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유럽 대륙 국가들이랑을 좀 다르다고 여겼죠. 처칠이 말한 세계의 원 같은 그런 맥락인가요? 영연방, 미국, 유럽사에서 역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유럽 공동체 창설 때도 참여 안 했고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도 계속 좀 어색한 파트너였어요. 어색한 파트너요? 네, 마거릿 대처 총리가 예산 분담금 가지고 내 돈 돌려줘 했던 거 유명하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유로화 안 썼죠. 쉔겐 조약에도 가입 안 했죠. 이런 예외 조항들을 계속 확보해 나갔어요. 경제적인 이익은 좀 챙기고 싶어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너무 깊이 엮이는 건 피하려고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유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그럼 2016년 국민투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그 슬로건이 아주 강렬했잖아요. 네. 통제권을 되찾자. Take back control. 정말 강력했죠. 토제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했던 건가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이후로부터 우리 법률, 우리 국경 통제, 특히 이민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였어요. 이민 문제. 그때 동유럽 이민자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죠? 네, 2004년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실제로 이민자가 늘었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 유명한 퍼스 광고도 있었잖아요. 옆면에 NHS에 주당 3억 5천만 파운드를 더 쓸 수 있다고. 네, 바로 그 광고. 네, 그게 이런 분위기를 확 증폭시켰죠. 사실과는 좀 달랐지만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사회 경제적인 불만,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회 경제적 불만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잘 나가던 제조업 지역들이 쇠퇴하면서 느낀 어떤 소외감 같은 거요. 탈산업화 지역들.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긴축 재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감도 컸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EU를 약간 저 멀리 있는 우리랑 상관없는 엘리트 집단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렇죠. 실제로 투표 결과를 보면 이게 확 드러나요. 런던이나 고학력층, 젊은 사람들은 잔류를 많이 지지했는데 반대로 과거산업지역, 저학력층, 또 고령층은 탈퇴를 훨씬 많이 지지했거든요. 완전 나뉜 거죠. 정말 극명하게 갈렸네요. 네, 여기에 이제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정치적인 계산이 좀 불을 붙인 측면도 있습니다. 보수당 내부 문제나 또 UKP 같은 반EU 정당 부상을 막으려고 국민투표를 카드로 꺼낸 거니까요. 그런 정치적 맥락까지 있었군요. 자, 그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탈퇴를 했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그 브렉시트 배당금 이야기는 어떻게 됐죠? 그 배당금이요. 글쎄요.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EU랑 무역하는 데 마찰만 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모습이었죠. 성장 둔화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영국 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감시기구인 예산책임청 OBR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영국 생산성이 4%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게 팬데믹 충격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4%면 엄청난데요? 네, 상당한 수치죠. 관세는 없었어요. 무역협정으로. 근데 문제는 통관 절차나 상품 규제 확인 같은 이런 비관세 장벽들이죠. 이게 교역 비용을 엄청 늘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 커진 거군요. 그렇죠. 실제 데이터로도 EU와의 교역 비중이 줄어든 게 뚜렷하게 보이고요.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 타격이 컸어요. 패스포팅이라고 해서 영국 금융회사가 EU 전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는데 그 권리를 잃었거든요. 그게 큰 문제였겠네요. 네, 제조업 측도 공급망이 좀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분야는 심각하게 일손이 부족해지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럼 정치나 사회적으로는 좀 나아졌을까요? 통제권을 찾았으니. 이게 또 아이러니한데요. 오히려 영국 내부의 분열이 더 심해졌어요.
내부 분열이요? 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 문제. 아일랜드 섬안의 국경을 다시 만들 순 없으니까 좀 복잡한 합의, 북아일랜드 협약, 윈저 프레임워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영국 본토랑 북아일랜드 사이에 새로운 경제적 경계를 만들어버렸어요. 아, 본토와의 경계요? 네. 그러니까 영국과의 통합을 중시하는 연방주의자들이 엄청 반발했죠. 그리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아일랜드 통일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와, 복잡하네요. 스코틀랜드 쪽은 어땠나요? 거긴 잔류 의견이 훨씬 높았잖아요. 맞아요. 62%가 잔류를 원했었죠.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스코틀랜드 독립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탈퇴 지지자, 리버랑 잔류 지지자, 리메이너 사이의 감정의 고리 여전히 깊고요. 통합보다는 분열이 더 부각된 거죠. 국제 무대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영국이 탈퇴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나올 거란 예상도 있었는데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어요. 반대 효과요? 네. 영국의 어려움을 보면서 다른 EU 회원국들이 그래도 EU 안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일종의 허수아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본보기처럼 된 거군요. 그렇죠.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 기치를 내걸고 CPTPP 가입이나 오커스 동맹 같은 새로운 길을 찾고는 있지만 결국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이웃, EU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여전히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브렉시트는 한 번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정말 길고 복잡한 과정인 것 같아요. 영국의 정체성, 경제,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약속과는 좀 다른 현실이었고요. 네. 통제권 회복이라는 이상은 있었지만 그 대가로 경제적 마찰과 내부 갈등 심화라는 결과를 얻은 셈이죠. 최근에 영국 정부가 EU랑 좀 더 실용적으로 관계를 풀려는 움직임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재가입을 하거나 그런 급격한 변화는 아니고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브렉시트는 정말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정체성, 경제 현실, 또 정치적 선택 사이의 어떤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께서 브렉시트를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주권 회복이라는 이상이 지금처럼 모든 게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그걸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 질문은 비단 영국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